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유가 상승이야, 뭐,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인데?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무엇을 걸고 넘어가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 즉,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유가와 관련된 미국 증시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쪼그라든 IPO, 즉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자, 그 기저효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 기업들의 그 기업 공개가 줄어든 것인지, 상장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요즘에 계속 올라가면서 사료주들 뭐 폭등하는 장세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식품주들은 이제 곡물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식품주들은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곡물 가격 인상은 지금 당장은 악재지만 결국에는 식품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왜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은 조금 내렸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지, 오늘처럼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은 마음 먹고 좀 주가를 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물론 올라온 것에 비하면 뭐 그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숨고르기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재료 자체가 식상해요.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물러설 때인가, 뭔가 경계 심리는 가지고 있지만 위험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움직임도 보시더라도요, 나스닥이 장중에 살짝 플러스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유가가 일단은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5% 이상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WTI가 지금 115달러 근처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12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러시아 때문이다. 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폭풍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2개월가량이 소요가 될 것이다. 자, 언제부터 러시아가 이제 원유 생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내려가고 그랬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형성되는 또 하나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진짜 피해 본 거 맞냐? 네, 니네 뺑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어쨌건 간에 지금 석유 가격이 네, 또 올라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시 115달러. 130달러 정도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150달러, 200달러까지도 전망들이 나왔었죠.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어쨌든 뭐 증산이라든지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축류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석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건 이 러시아산 원유가 100만 배럴 줄어든다. 이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 줄어든다 해가지고 뭐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유럽 EU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포함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가 좀 나타난 부분이었는데, EU까지도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된다라면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자, 러시아산 석유는 일단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데려다 쓰던 애들이 안 쓰겠다, 그러면 러시아산 석유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것을 쓰던 그 부분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쪽에는 기름이 있지만 안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러시아를 이제 옥죄기 위한 어떤 서방 국가의 제재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24일 날 유럽 순방을 하게 되죠. 오늘부터 유럽 순방을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지금 이 러시아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이 유럽을 순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유럽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 원유 금수 조치를 내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천연자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과 굉장히 조금 긴밀한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한테 원래대로 원유나 천연가스를 줄 테니까 루블화로 결제해라. 네, 루블화로 결제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자원이 있는 나라가 이런 힘이 좀 있는가 봐요. 루블화로 결제해라. 그럼 루블화를 사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 유로화로 옛날엔 주면 됐었지만, 이제는 루블화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걸 러시아한테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한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조치를 좀 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도 하여튼 간에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이런 제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나라 통화로 결제해라. 뭐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원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루블화 사가지고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그 방어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어쨌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시장의 악재로 요인이 작용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해소가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전쟁이 좀 축소가 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제임스 친구인가 봐요. 네. 0.5%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 제임스는 올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조금 낮췄어요. 이 메스터 총재는 기준금리를 약 2.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속도는 상반기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무언가를 그 통화정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말을 해주고 밑밥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지난번 FOMC에서 제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25%의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0.2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표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0.5% 정도의 금리 인상은 5월이 아니면 6월에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2.5% 조금 세요. 왜냐면은 지금 0.25잖아요. 0.25인데 2.5%까지 올리려면 2.25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2.25%포인트를 올리려면 0.5%씩 한 4번은 가야지 2% 되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은 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에게 부담이 세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연준 위원들은 보면은 이 로레타 메스터, 이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0.5%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가 알려주게 될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 논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번 주 후반부부터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단순하게 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과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밑밥을 계속 깔아놓게 되면 사람들이 인식해서 0.5%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이나 이런 방어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시장에서 6번 또는 뭐 1점 몇 %대, 즉 2% 미만의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이 용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훨씬 넘어서는 형태의 금리 인상과 또 양적 축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준비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좀 내리긴 했고요. 우리 증시도 뭐 제법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금융투자애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약간 조금 걱정이긴 하죠. 그 부분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로 갈수록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느긋하게 주말로 가까우면 조금 쉬었다가 좀 싼 가격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올해 세 곳의 그 상장사들이 중도 포기했다. 하반기 IPO에 출격할 기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식인데, 이제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올 초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했었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대명 에너지, 보로노이라는 이 세 기업들인데, 전부 다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기업들 보시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있기도 했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우르르 떨어져서, 물론 상장 가격 이상에 있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그 뭐 공모 주가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 그런 기업들, 공모에 참여했었던 기업들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물론 이게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치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약세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걔네들은 손해본 게 없겠지만 상장 초기에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을 보고서 다른 기업들이 IPO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이 IPO를 해가지고 뭔가 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에도 이제 조그만 기업들 상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IPO를 통해서 상장해가지고 뭐 따상 나왔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금 대형 IPO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대형 IPO가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금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들도요, 이 공모주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주식 받아 먹은 다음에 튀어오를 때 팔아먹고냐.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뭐, 기업이 너무 좋아서 그 기업에 뭐,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에서 풀릴 때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은 상장하고 나서 보유에서 풀리자마자 계속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공모주 때 사가지고 튀어오를 때 팔아먹겠다. 이 얘기거든. 근데 그런 수요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즉 눈먼 돈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걸렸어, 들켰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대어라고 했었던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IPO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는 국내 증시의 부진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또 신규 성장한 종목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오기 어렵죠. 자, 지난해 과열됐던 IPO 열기가 자연스럽게 식었다는 분석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FOMC의 금리 인상 뭐 이런 변동성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올해 IPO를 앞둔 주요 대형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현대 오일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SG.com,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가 아직까지도 이게 넘치게 저걸 하려고 하네요.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0조, 카카오 모빌리티가 6조에서 7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맞아. 마켓컬리, 그 다음에 소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켓컬리 몸값이 조금 더 커졌네요. 5조에서 6조까지 뛰었어요. 1, 2조 정도였다가, 근데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그것은 외부에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받아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대박을 치든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근데 자금 조달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조금 더 놔뒀다가, 급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놔뒀다가 뭐 이제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럴 때 공개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더 키워가지고 하자. 지금 올해 하면은 2조지만 뭐 내년에 하면은 5조다. 그러면은 내년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활항할 때 조금 더 키워놨다 상장하지 뭐, 급할 게 없잖아 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야,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 차량 호출용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6조에서 7조라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10조. 엔터 관련한 기업들은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10조요. 네. 네, 아무튼, 네. 대단한 건 맞네요. 이제, 소카 2조에서 3조 원이요. 요즘에 조 단위가 그냥 뭐, 네. 우습군요. 이렇게 약간 좀, 네. 네. 더 이상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어쨌든, IPO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약간 고평가된 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곡물 가격, 껑충, 네, 식료품주 언제 담을까?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비료 관련한 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비료가 뭐 요즘에 뭐 뻥뻥 튀어 올라가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 자, 이것도 되게 얘기가 좀 재밌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료랑 사료랑 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료랑 사료 이런 게 단위 면적당 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추값이 올랐어. 그러면은 배추를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한 평에 원래 배추가 3개가 나왔는데 한 평에 4개를 만들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네, 그런 단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비료, 그다음에 뭐 사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포함되겠죠. 당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사료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료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그것도 약간은 그렇게까지, 네,
갑자기 뭐 점상한가를 세 방을 천다든지 약간은 이제 이렇게 되면 단숨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식료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식료품주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좀 애매했죠. 지금 제일제당부터 해서 오리온, 농심 등등 식품주들이 지금 줄줄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곡물가 인상이 크다. 즉, 외부에서부터 들여오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즉, 식료품 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럼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에게 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서민들의 부담으로 되는 거죠. 뭐 그것을 이제 막고자 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금리로 막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리든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품 가격 올리면 그만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상품 가격 올리기 쉬운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 즉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은 우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올리겠습니다. 잘 되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득이하게 뭐 밥값을 올립니다. 음식품 품목의 가격들을 뭐 5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냥 애매한 기업, 애매한 상태에 있는 그런 뭐 식당 이런 데서 뭐 그냥 맛도 그만 저냥 뭐 그래 뭐 남들이 문 닫아서 먹을 데 없으면 거기서 먹는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상품 가격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씨 안 갈랜다. 그 돈 뭐 주고는 못 먹지.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나 실적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점유율이 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살아남는 것은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도태돼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식품주들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도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그래도 하반기쯤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식품주들은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서서히 이제 뭐 저점에 대한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이 잡히게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가장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이거고 저거고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쯤 전쟁이 끝날런지요?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금방 끝난다 나오고 있긴 한데,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5월 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인가하는 그런 그 전가시키는 상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들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유가 상승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훨씬 더 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IPO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기저현상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이 힘을 썼다, 뭐 등등이긴 한데, 뭐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상장된 이후에 이제 그 고평가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약간 이 상장된 기업들이 가치가 좀 뻥튀기 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 그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장이 많이 뛰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은 얘네들 너무 몸값을 크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에 대한 부분들 좀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원자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뭐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일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은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빨리 선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수익이 급증하는 추세다. 시장이 나빠도 자본은 이런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간다. 역시 주식은 수익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장이 약세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주가가 올라가는 걸 찾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라. 어쨌건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려갈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런 종목이 다 같이 먼저 상승하는 가파른 전환점을 보이게 된다. 이 부분을 주목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네,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약간 내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일단은 지지선대 위에서 계속 움직여주면 좋겠네요. 2700포인트만 지켜준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상황도 지켜보시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